아메네. 그 테인트와 톨러레이션 말씀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스케줄링 제어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드에 테인트,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드들이 그 노드에는 스케줄링 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마치 여긴 특별구역이니까 허가증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팻말 같은 겁니다. 아, 그럼 그 허가증 역할이 바로 톨러레이션, 용인이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파드 설정에 톨러레이션을 추가하면 그 파드는 나는 특정 테인트 팻말이 붙은 노드에도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 테인트가 설정된 노드에도 스케줄링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 특정 자원, 예를 들면 GPU 같은 게 필요한 파드를 딱 그 노드에만 보낸다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 노드에는 이런 종류 파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분리하는 데 쓰는 거죠. 자료 보니까 사용 사례들이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싼 GPU 노드에는 AI나 ML 작업만 돌리고 싶을 때, 아니면 같은 클러스터 아닌데도 개발 환경 파드랑 운영 환경 파드가 서로 다른 노드에서 돌도록 분리하고 싶을 때도 쓰고요. 심지어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로 테인트를 걸어서 더 이상 새로운 파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격리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 큐브 CTL 테인트 노드 1 GPU 이퀄 true 노 스케줄 이런 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테인트랑 톨러레이션이 단순히 파드를 특정 위치에 뭐랄까 고정시키는 걸 넘어서요. 클러스터 전체의 자원 사용 정책이나 아키텍처 규약을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대로 운영 DB 파드는 임시 테스트형 노드에 올라가면 안 된다 같은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실수로 인한 장애나 비용 낭비를 막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클러스터가 운영되도록 하는 일종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에서 면접자가 개념은 아는데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한 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정책 설정을 실제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네. 단순한 배치 기능이 아니라 정책 시행 도구라는 관점. 그거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노드에 배치될 파드 자체,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지 크기가 왜 중요하고 또 자료에서 강조했던 그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이미지 크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크기가 작으면 네트워크로 이미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배포가 빨라지겠죠. 컨테이너 시작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비용이나 노드의 디스크 공간 사용량도 절약되고요. 또 이게 간과하기 쉬운데 보안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미지 안에 불필요한 도구나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 그러니까 공격 표면, 어택 서페이스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가능한 작게 정말 필요한 것만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한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한 거군요. 저도 도커 파일 예시 보니까 와, 정말 기발하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단계, 빌더 같은 이름으로 된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 컴파일이나 프론트엔드 빌드에 필요한 모든 개발 도구랑 라이브러리, npm 인스톨 같은 거를 다 설치해서 빌드를 쫙 수행하고요. 근데 정작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컴파일된 바이너리나 웹팩으로 번들링된 디스트 폴더 같은 거요. 그거랑 실행에 꼭 필요한 파일들만 from equal builder 이런 옵션으로 쏙 복사해 오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드 과정에만 필요했던 무거운 것들은 최종 이미지에는 전혀 안 남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특히 자바나 고처럼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 혹은 노드.js에서 웹팩이나 바벨 같은 좀 복잡한 빌드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요. 이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료에서 면접자가 노드.js 앱 이미지를 1.2기가에서 200메가바이트로 무려 83%나 줄였다는 경험 있잖아요. 그게 이 방법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최종 이미지에는 정말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 요소만 남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적으로도 훨씬 단단해지는 그런 부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서는 알파인 리눅스처럼 아주 가벼운 배포판을 베이스 이미지로 쓰거나 아니면 구글의 디스트롤레스 이미지처럼 정말 앱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외에는 쉘조차 없는 극단적으로 가벼운 이미지를 쓰는 방법도 언급했었죠. 그리고 도커 파일에서 여러 런 명령어를 end로 연결해서 하나로 합치고 패키지 설치 후에는 apt-get clean이나 rmbarlib apt-list 같은 명령어로 불필요한 파일 지워서 레이어 수를 줄이고 용량 최적화하는 팁도 있었고요. 이런 기법들에도 각각 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알파임 리눅스는 표준 C 라이브러리 대신에 뮤슬 libc를 쓰는데 이게 간혹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디스트롤리스 이미지는 쉘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내부에서 직접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런 명령어를 무조건 합치는 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닌 게 도커는 레이어 단위로 빌드 캐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주 안 바뀌는 부분이랑 자주 바뀌는 부분을 적절히 분리해야 빌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이미지 크기, 보안 강화, 빌드 속도, 디버깅 편의성, 유지 보수 용이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거냐는 거죠. 면접자가 디스트롤리스 이미지 사용이나 이미지 취약점 스캐닝 도구, 프리비냐 그라이프 같은 거 이런 걸 학습할 계획이라고 한 건 바로 이런 복잡한 트레이드오프를 잘 관리하기 위한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네, 이미지 최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쿠버네티스가 파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바로 라이브니스 프로브와 레디니스 프로브입니다. 둘 다 파드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둘 다 필요한 걸까요? 네, 이 두 프로브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 그리고 가용성을 보장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라이브네스 프로브, 그러니까 생존 프로브는 말 그대로 이 컨테이너가 살아나는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즉,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응답 가능한 상태인지, 혹시 데드락에 빠지거나 예상 못한 오류로 멈춰버린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라이브네스 프로브가 실패하면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는 더 이상 작동 안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해당 컨테이너를 강제로 재시작시킵니다. 좀비 프로세스처럼 응답 없이 자원만 차지하는 상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반면에 레디네스 프로브, 준비 프로브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 컨테이너가 사용자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이걸 묻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은 됐는데 내부적으로 필요한 초기화 작업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든지 설정 파일 로딩, 캐시 워밍업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완료하고 실제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레디네스 프로브가 실패하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재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해당 파드를 서비스의 로드 밸런싱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킵니다. 즉, 아직 준비 안 됐으니 사용자 트래픽은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초기화가 끝나서 레디네스 프로브가 성공하면 다시 서비스에 포함시키고요. 어하, 라이브니스는 죽었으면 살리고 레디니스는 준비 안 됐으면 잠깐 빼놓고 이런 차이군요. 야물 설정 예시 보니까 두 프로브 모두 HTTP get 요청을 특정 경로, helps나 redis 같은데 보내거나 TCP 소켓 연결을 시도하거나 컨테이너 안에서 특정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그러니까 초기 지연 시간이나 피리어드 세컨즈, 검사 주기, 페일리어 threshold, 실패 횟수 기준 같은 파라미터로 동작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 이 설정 값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너무 짧게 주면 앱이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 판정 나서 계속 재시작만 반복할 수 있고 반대로 레디니스 프로브를 아예 설정 안 하면 초기화 중인 파드에 막 트래픽이 몰려가서 사용자한테 오류가 날 수도 있겠네요. 면접자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 이런 헬스 체크 없이 배포했다가 앱이 다운돼도 몰랐던 경험, 이걸 이야기했는데 왜 프로브가 중요한지 정말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프로브들을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이나 시작 시간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프로브들은 쿠버네티스의 핵심적인 자동화 기능, 그러니까 자가 치유, 셀프 힐링 능력과 무중단 배포,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라이브네스 프로브는 문제가 생긴 파드를 자동으로 복구해주고, 레디네스 프로브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스케일 아웃할 때 준비된 파드에만 안전하게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보장해주니까요. 면접자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튜닝해야 하는지, 또 M 유형별로 어떤 프로브 방식을 쓰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는 거, 이건 당연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론과 실제 운영 사이에는 이런 세밀한 조정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쿠버네티스의 그 자동화 마법 뒤에는 이런 세심한 설정이 있었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좀 더 근본적인 인프라 이야기, 가상머신 VM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 다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인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가상화를 구현하는 계층,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격리 수준하고 자원 공유 방식에 있어요. 가상머신 VM은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거 자체를 가상으로 복제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VM은 마치 독립된 물리 서버처럼 자신만의 완전한 운영체제, OS 커널, 그리고 가상 하드웨어를 빡 할당받아요. 이 때문에 VM들은 서로 그리고 호스트 시스템과 굉장히 강력하게 격리됩니다. OS 커널 수준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컨테이너는 OS 수준에서 가상화를 해요. 모든 컨테이너는 호스트 머신의 OS 커널 하나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대신 OS 커널이 제공하는 기능인 네임스페이스랑 컨트롤 그룹, C 그룹스를 사용해서 프로세스들을 논리적으로 격리하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는 각 컨테이너가 자신만의 독립된 프로세스 아이디 공간, 네트워크 환경, 파일 시스템 마운트 같은 걸 갖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C 그룹스는 각 컨테이너가 쓸 수 있는 CPU 시간이나 메모리 양 같은 걸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컨테이너는 OS 위에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여러 개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OS 자체를 가상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VM은 각자 OS를 통째로 가지니까 무겁고 부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커널을 공유하고 LB랑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딱 패키징하니까 가볍고 빠르다는 거네요. 자료에 나온 면접자 경험담이 딱 와닿는데요. 개인 노트북에서 VM 여러 개 돌리려면 각 VM의 램을 2기가에서 4기가씩 줘야 했는데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도커 컨테이너로 돌리니까 전체적으로 수백 메가 램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이야기요. 자, 그럼 이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서버 한 대에 훨씬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고 개발하고 배포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의미겠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효율성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이 지난 한 10년 동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같은 하드웨어에서 훨씬 높은 밀도, 덴시티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요. 초단위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삭제할 수 있고, 또 이미지 크기가 작으니까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한 빌드, 테스트, 배포 속도가 정말 혁신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과 격리 수준이에요. 모든 컨테이너가 호스트 OS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유 커널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해당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모든 컨테이너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VM은 각자 독립된 커널을 가지니까 하나의 VM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VM이나 호스트 시스템으로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이 강력한 격리, 이게 VM의 중요한 장점이죠. 효율성이냐 격리 수준이냐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컨테이너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군요. 오히려 VM이 더 적합한 특별한 시나리오들이 있다고요. 그 가볍고 빠른 컨테이너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VM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네,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강력한 보안 격리가 최우선 순위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물리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해야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나 의료처럼 규제 준수가 아주 엄격한 환경에서는요. 설령 한 테넌트, 그러니까 그 한 고객사에서 보안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테넌트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한 격리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럴 때는 커널 공유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하드웨어 수준에서부터 격리되는 VM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한 아키텍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종류의 운영체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호스트 OS랑 동일한 계열의 OS, 정확히는 동일한 커널만 실행할 수 있어요. 리눅스 호스트에서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윈도우 호스트에서는 윈도우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식이죠. 만약에 지금 운영 중인 리눅스 기반 인프라 위에서 아주 오래된 윈도우 서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한다면 컨테이너로는 불가능하고 윈도우 OS가 설치된 VM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거시 시스템 지원이나 특정 OS의 종속적인 소프트웨어를 운용해야 할 때는 VM이 여전히 필수적이죠. 아하, OS 호환성 문제랑 강력한 보안 요구 사항이군요. 자료에서는 또 커널 수준의 변경이나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커스텀 커널 모듈을 로드해야 한다거나 고성능 네트워킹 카드나 GPU의 특정 기능을 직접 제어해야 하는 경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제약에 따를 수 있어서 VM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S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스냅샷으로 만들어야 할 때 예를 들면 재해복구 DR 시나리오 테스트라든지 복잡한 시스템 환경을 이전할 때도 VM이 더 편리할 수 있다고요. 면접자가 보안 수업에서 컨테이너 탈출,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부에서 호스트 시스템으로 권한을 탈취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배우면서 컨테이너 격리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결국 VM하고 컨테이너는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한 기술이고 어떤 걸 선택할지는 주어진 요구사항, 제약 조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성능이냐, 비용이냐, 보안이냐, 유연성이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키텍처 결정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통찰은 실제 세상에서는 이 둘 중 하나만 딱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둘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 아주 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VM 위에 배포하고 빠르고 빈번하게 배포해야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관리하는 식이죠. 면접자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복잡한 결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런 VM과 컨테이너의 선택 기준이나 하이브리드 환경 운영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이건 매우 올바른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각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과 트레이드오프를 깊이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네, 오늘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가이드 자료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링 제어, 그러니까 테인트 톨레레이션 하고 상태 관리인 프로브스, 그리고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방법인 도커 이미지 최적화, 마지막으로 근간이 되는 가상화 기술, VM과 컨테이너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름을 아는 걸 넘어서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장단점과 트레이드오프가 가지는지,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로의 성장을 꿈꾸시는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VM의 강력한 격리하고 컨테이너의 뛰어난 효율성 사이의 그 스펙트럼,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기술 동향을 살펴보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AWS의 파이어크래커 같은 마이크로 VM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안 샌드박스를 제공하려는 서버 사이드 웹 어셈블리, 와즘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접근법들은 기존의 VM과 컨테이너가 제시했던 격리와 효율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기술적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끝없는 기술의 진화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